엄마 거기서 봐요. 예쁘게 사진 찍어줄게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맑은 가을 하늘에 울렸습니다. 리조트 전망대에 서서 내려다보니 아찔한 절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저는 그 말이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장미란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다 3년 전에 퇴직했어요. 남편 태주는 유명한 건축가였는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아들 주원과 둘째 민석, 그리고 입양한 딸 소라가 있죠. 아유, 여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절벽 근처로 다가서며 불안한 마음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주원은 계속해서 저를 달래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여기 배경이 얼마나 예쁜데. 이런 사진 어디서 찍어요? 조금만 더 가까이. 그 순간이었어요. 따뜻하게 등을 받치던 아들의 손길이 순식간에 차가운 폭력으로 변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한 힘. 순간 제 몸이 붕 떴어요.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그 찰나, 저는 며느리 예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더럽게 질질 끌어. 이러다 사람 오겠어. 공중에 떠 있는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했습니다.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제 몸은 이미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있었어요. 주원아. 아들을 부르는 제 목소리가 바람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스쳐간 것은 주원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었죠. 젖병을 물리며 보던 보드라운 뺨, 첫 걸음마를 뗄 때 잡았던 작은 손, 학교 입학식 날에 반짝이던 눈동자. 그 모든 기억이 추락하는 순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바위와 나무들이 제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이 되겠구나 싶었죠. 남편이 떠난 후 키워온 아들에게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될 줄이야.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무언가에 걸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절벽 중간에 튀어나온 바위에 걸쳐 있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아들의 배신이 만든 상처로요. 주원과 예진의 발소리는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비록 제 아들은 저를 버렸지만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식의 배신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절벽에서 떨어지던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간 또 다른 기억이 있었어요. 바로 3년 전 남편 태준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하나만 부탁할게. 병실의 하얀 침대에 누워있던 태준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평생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만큼은 눈물을 보이더군요. 주원이에게 설계사무소 주지 마요. 그리고 은행 금고에 USB가 꼭 봐요. 태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남편을 알던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죠. 남편의 마지막 말이 늘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충격과 슬픔에 빠져 금고를 살펴볼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대신 남편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죠. 주원에게 설계사무소를 물려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회사는 제가 꼭 이어가야 해요. 아버지의 꿈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주원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주원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아버지의 길을 따르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주원은 회사의 CEO가 되었고 겉으로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가끔 비싼 선물을 사오기도 했고 외국 출장이 잦다며 바쁘게 지냈죠.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 문제로 저에게 돈을 빌리러 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어머니,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잠시 자금이 필요해요. 곧 갚을게요. 처음엔 의심 없이 돈을 빌려줬지만 빌려간 돈이 쌓여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주원의 사무실에 찾아갔죠. 주원아, 회사는 잘 돼? 걱정이 돼서. 사무실에 들어서자 주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박 사이트가 켜진 컴퓨터 화면. 황급히 끄는 주원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이건 그냥 잠깐 쉬는 시간에. 주원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금고를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 동안 미뤄왔던 일을 할 때가 왔다는 직감이 들었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어요. 그 다음 날 둘째 민석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형이 요즘 이상해요. 회사 자금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 형이 도박 빚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민석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금고를 열어봐야 할 때였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다른 누군가가 제 삶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바로 입양딸 소라였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에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소라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의 방문이었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빛은 불안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라를 태준과 함께 15년 전에 입양했어요.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부모를 잃은 아이를 돌보게 됐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친아들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줬던 것 같아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들어오렴. 밖에 비가 많이 오는구나. 소라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커피를 내려주며 소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학교 교사가 된 소라는 어른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걱정했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단다. 넌 어떻게 지내? 대화는 어색했어요. 너무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전 괜찮아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행복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소라의 말에 태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소라를 정말 아꼈어요. 미안하구나, 소라야. 내가 너에게 더 관심을 가져줬어야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이해해요. 혈연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는 제가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그날부터 소라는 자주 찾아왔어요. 퇴근 후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고 주말엔 시장도 같이 갔죠. 소라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소라가 제 서재를 청소하다가 남편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금고는 열어보셨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가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 갑자기 가게 되면 금고 속 USB를 꼭 봐달라고요. 소라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소라와 함께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안에는 작은 USB 하나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여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태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주원이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어. 도박 빚이 심각해. 그리고 소라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겠어. 태준의 말에 소라와 저는 숨을 죽였어요. 소라는 사실은 내 친딸이야. 25년 전 잠시 외도를 했고 그 결과로 소라가 태어났어. 미안해, 여보. 용서해줘. 하지만 소라를 입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준의 영상은 계속되었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땅, 등기 서류도 USB에 넣어뒀어. 이미 개발 예정지로 가치가 많이 올랐을 거야. 주원이에게는 절대 주지 마. 대신 소라에게. 영상이 끝났을 때 소라와 저는 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간의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난 거죠. 소라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라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친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 보였죠. 소라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의 외도, 그리고 소라가 친딸이었다는 사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죠. 어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침내 소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라니.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배신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소라가 친딸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태준이 그토록 소라를 아꼈던 걸까요? 소라야, 우리 시간을 좀 가지자. 둘 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소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USB를 더 살펴보니 회사 자금 횡령 증거와 함께 제주도 땅 문서가 있었습니다. 태준이 20년 전에 조용히 구입해둔 땅이었어요. 현재 가치는 약 100억. 리조트 개발 계획으로 가격이 폭등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둘째 민석이 놀러 왔어요.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다가 문득 USB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석아, 내 아버지가 남긴 USB를 봤어. 주원이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가 있더구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런데 정말 형을 신고하실 건가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대로 두면 회사가 망할 거야.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머니, 형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선처를 베푸는 게 어떨까요? 민석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주도 땅 이야기도 있던데. 민석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그 USB 주세요. 제가 형과 잘 이야기해 볼게요. 안 돼, 민석아.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석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가족 문제를, 특히 돈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 안 돼요. 형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날 밤 소라에게 전화했어요. 소라야, 민석이가 USB를 달라고 했어. 이상한 느낌이 들더구나. 소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둘째 아들도 믿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USB에 남긴 회사 자료를 보니 둘째도 회사 돈을 빼돌린 흔적이 있어요. 충격이었어요. 둘째 민석까지? 태준의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소라가 USB를 더 자세히 분석한 모양이었습니다. 정말이니? 민석이까지?
믿기지 않았어요. 네, 어머니. 두 형제 모두 도박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주식과 비트코인에 빠져서 소라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두 아들 모두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짓을 했다니. 태준이 USB를 남긴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우리 가족 화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주도 리조트에 예약했어요. 소라도 함께 가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에 아들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 민석아. 언제 가는데? 물었죠. 이번 주말이에요. 형도 함께 갑니다. 모든 오해를 풀고 다시 화목한 가족이 되었으면 해요. 민석의 목소리가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주말이 되자 우리는 제주도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소라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불안해요. 우리 정말 가야 할까요? 저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미 발걸음을 내디딘 상황.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소라야. 엄마가 지킬게. 리조트에 도착하자 민석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주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은 일이 있어서 저녁에 도착한대요. 먼저 별장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민석이 안내한 별장은 리조트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아름다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위치해 있었죠. 풍경은 멋졌지만 주변에 다른 숙소가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기 좀 외진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 일부러 예약한 거예요. VIP 별장이라 더 비쌌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니까요. 방으로 짐을 풀고 쉬는데 소라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상해요. 바로 옆방에서 주원 씨 목소리가 들려요. 전화 통화 중인데 뭐라고 하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오늘 밤에 끝내자고 했어요. 그리고 다 계획대로 된다고.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장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리조트는 외딴 곳에 있었고 차는 민석이 가져갔어요. 소라야, 짐을 꾸려. 택시를 불러서 나가자. 소라에게 속삭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주원의 미소가 어딘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눈빛도 차가웠습니다. 민석도 함께 들어왔죠. 어머니,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민석이 밝게 말했습니다. 식사 자리는 어색했어요. 두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주원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전망대에서 일몰을 보는 게 어때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 좋지.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소라에게 눈짓했습니다. 같이 가자라는 의미로. 소라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열이 좀 있었거든요.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몰 시간, 주원과 함께 전망대로 향했어요. 절벽 위에 서자 바다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을 텐데요. 어머니, USB는 가져오셨어요? 주원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USB 말이니? 아버지가 남긴 거요. 다 알아요. 제주도 땅 문서도 있다는 거. 주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 돈이 필요해요. 주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도박 빚이 너무 많아요. 민석이도 마찬가지고요.
제 등 뒤로 민석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두 아들에게 둘러싸인 상황. 절벽 아래로는 거친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USB는 소라에게 맡겼단다.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탈출구는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방에 있는 거 봤어요. 민석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드릴게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주원이 미소를 지으며 절벽 쪽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거예요. 절벽에서 미러 사고로 위장하려는 계획이었죠. 미안해요, 어머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30년간 교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온 경험이 제 안에서 솟아올랐어요. 잠깐, 주원아. USB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지 않니? 암호화되어 있어. 시간을 벌기 위해 말했습니다. 주원이 잠시 망설였고 그 틈을 타서 제 가방에서 작은 호루라기를 꺼냈어요.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늘 갖고 다니던 것이죠. 힘껏 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는 짓이에요? 주원이 놀라서 외쳤어요. 그 순간 민석이 제 팔을 잡았고 주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젖혔어요. 균형을 잃은 주원이 앞으로 쏠렸고 제가 밀쳐내자 주원의 발이 미끄러졌어요. 비명소리와 함께 주원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형? 민석의 비명이 허공에 울렸어요. 그 틈에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저를 뒤쫓았고 제 등을 밀었어요. 몸이 허공에 떴습니다. 아들에게 밀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가지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가지가 부러지면서 추락했고 단단한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의식이 흐려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제 몸이 절벽 중간의 바위 선반에 걸쳐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죠. 아래를 내려다보니 주원이 보이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살아야 해. 소라를 위해서 중얼거렸어요. 첫날은 완전한 충격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몸은 온통 긁히고 멍들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두 아들 모두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둘째 날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소라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내가 없으면 소라는 어떻게 될까? 진실을 누가 밝혀줄까? 그 생각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 소리쳐봤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너무 외진 곳이었고 두 아들이 일부러 고른 장소였으니까요. 셋째 날이 되자 기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밤의 추위와 낮의 뜨거운 햇볕이 번갈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바위 틈에서 자라난 이끼를 핥아 수분을 얻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태준 씨, 나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소라를 지켜야 해요. 밤하늘의 달을 보며 남편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넷째 날 의식이 자꾸 흐려졌어요. 추락할 때 입은 상처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것 같았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목마름은 이제 고통을 넘어 고문이 될 것 같았어요. 소라야, 엄마가 미안해. 태준 씨, 난 우리 두 아들을 어떻게 잘못 키웠을까요? 헛소리를 하면서도 저는 알았어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걸,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걸. 다섯째 날 새벽 절벽 위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소리를 질렀죠.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목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계속 소리쳤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그 소리를 누군가 들었습니다. 여기 누가 있어요? 리조트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여기요. 절벽 중간에요. 제 목소리가 희미하게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기 사람이 있어요. 빨리 119에 신고해요. 직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서야 제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펠러 바람에 바위와 나뭇가지들이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구조대원이 밧줄을 타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천사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제 아들들이 절 밀어버렸어요. 구조대원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저는 의식을 잃기 전에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라, 내 딸 소라는 괜찮은지 확인해 주세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소라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소라가 흐느꼈어요. 소라야, 넌 어떻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원 씨와 민석 씨가 어머니를 데리고 나간 후 전 불안해서 리셉션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길 VIP 별장은 예약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죠. 병실 문이 열리고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장미란 씨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기적적인 생존이십니다. 제 아들들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큰아들 한주원 씨는 절벽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둘째 한민석 씨는 체포되었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주원이 죽었다니. 비록 저를 죽이려 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는데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 결과 두 형제가 함께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한 후 재산을 상속받으려 했던 거죠. 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두 아들 모두 도박 빚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로 큰 손실을 봤고요. 그리고 회사 자금도 빼돌린 정황이 있어요. 소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석의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서 만난 민석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초췌하고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죠. 저는 형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민석의 변명이 허공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민석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검색 기록, 완벽한 살인 계획, 부모 사망 후 상속 절차, 절벽 추락사 통계.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CCTV 영상이었어요. 사건 이틀 전 민석이 그 절벽을 미리 답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시간대도 체크하고 절벽의 위치까지. 모든 게 치밀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했던 거니? 법정에서 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형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6개월 전부터 계획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소라 씨에게 유산이 돌아갈까봐 방해하려 했다가 제주도 땅 문서를 알게 되자 계획을 바꾼 거죠. 소라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소라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남긴 제주도 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 땅으로 무엇을 할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교육재단을 설립하자. 소라야. 한태준 장학재단으로 불우한 학생들을 돕는 거야.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결정이었어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태준 씨,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들을 그렇게 키웠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 안에 있던 욕심이 돈을 통해 드러난 것뿐이라는 걸. 5년이 흘렀습니다. 장학재단은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소라는 재단의 이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죠. 저는 가끔 장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민석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죄송합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어머니를 절벽으로 밀어버린 그 순간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할 때마다 숨고 싶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고 돈에 눈이 멀어 그런 끔찍한 짓을 한 제가 너무 혐오스러웠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와주세요. 무릎 꿇고 죽을 때까지 참회하는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고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민석을 만나러 가야 할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일까? 어머니, 가지 마세요. 민석은 절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소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생 교육자로서 믿어왔던 신념. 모든 사람에게는 변화의 기회가 있다. 그 믿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면회 날 민석을 만났어요.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고 눈빛은 공허했어요. 어머니, 민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니, 민석아? 엄마가 뭐가 그렇게 부족했니? 5년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질문을 드디어 던졌어요. 욕심이었어요. 그저 더 많이, 더 빨리 가지고 싶었던 거죠. 주원이 형이 먼저 제안했고 저는 약했어요. 매일매일 후회합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석의 진심 어린 참회, 그리고 교도소에서의 삶. 그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감히 못하겠어요. 그저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라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머니? 아직은 모르겠다, 소라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아직 완전한 용서까지는 먼 길이 남았지만 첫걸음을 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학재단에 갔어요. 새로운 장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환해졌어요. 선생님, 저희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단다. 바로 관계야.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 돌아보면 제 인생은 극적인 변화를 겪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신뢰는 다시 얻어야 하는 것.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